밝혀졌습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온 한 입양아가 스스로 경찰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신고하며 얼어 죽기 싫다, 따뜻한 세상에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70대 노인이 아들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천만 원을 건네려 했습니다. 때마침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돼 충전을 하려고 경찰 지구대를 찾았다가 피해를 모면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돼 이런 짓을 벌였다고 한 겁니다.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자가 상대 측 부친의 묘를 강제로 파헤치고 유고를 화장시켰습니다. 유가족은 폐륜적인 만행이라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몇 시간 뒤면 설 연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쉬시는 분들도 또 이미 퇴근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보건당국에선 오미크론발 확진자 폭증으로 이 고향 방문 자제해달라 요청했었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고향을 찾으시더라도 이 개인 방역 수칙, 특히 마스크 꼭 잊지 않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사회부 백민경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승 의원님부터 이번에 연휴 동안에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서울 사람. 그러시군요. 네, 자, 서울. 소장님.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루는 완전 상담만 합니다. 그러시군요. 자, 우리 양 변호사님은요? 저는 코로나19 이후 쭉 시청자분들께 자제해달라고 부탁해왔기 때문에 그런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좀 짜증난다, 지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좀 얄밉다. 괜찮아. 백 기자는? 저도 아무 데도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 반장 6시로 옮겨도 우리는 쭉 함께 합니다 하신 공민현님, 성민희님, 무린유님, 슈혜종님, 김미우님, 이민철님, 임소영님, 이연숙님 등등 역시 의리로 함께 해주시는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 픽입니다. 첫 번째 뉴스 보시죠. 동승자는 없었답니다. 자, 며칠 전에 이 제주에서 한 초등학생이 학원 차량 문에 이 옷이 끼면서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이 학원 세상에 6년 동안 지난 6년 동안 저 학원 차량에 동승자가 없이 저 차를 운행했던 걸로 밝혀졌어요. 이게 지금 사고 난 게 9살짜리 여자아이잖아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고가. 2013년에 청주에서 일단 세림이라는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다니던 어린이집 차에 숨지면서 2015년부터 세림이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어린이들이 타는 통학 차량에는 운전자 말고 성인 동승자가 반드시 한 명 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타서 아이들이 안전띠는 맸는지 또 승하차는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줘야 됩니다. 근데 무려 6년이 지났는데 제주도에서 또 9살 아이가 사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날 하루만 없었던 게 아니라 지난 6년 내내 입법이 되고 나서도 없었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서류상에는 동승자가 학원 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8년 전부터 학원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련 법을 몰라서 고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서류상에는 이 학원 원장도 또 운전기사도 법안 관련한 교육을 수료한 상태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백 기자 얘기대로 양 변호사님 결국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법이 있는 줄 몰랐다. 물론 법이 있다라는 걸 몰랐다고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의 부진을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사실 이게 등록을 저렇게 해놨고 사실 6년 동안 한 번도 실제로는 운행을 안 했는데 왜 그럼 점검 대상이 안 됐을까?
실제 지금도 현장 점검보다는 서류 점검 위주인 거고 그나마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세림이라는 아이의 죽음 때문에 이름까지 붙여서 법이 만들어졌지만 2020년에도 이 어린아이들의 통학버스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교통사고가 370건이 넘었고요. 사망한 경우도 2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봤더니 이런 학원 차량을 목격한 분들의 이런 증언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단 한 번도 동승자가 이렇게 내려서 안내를 해주는 걸 본 적이 없다. 자, 그렇다면 차량 운전자라도 내려서 이렇게 잠시 차를 세워놓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뒷 차량들이 빵빵빵빵! 승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리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고 때문에 세리미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에 보면 이걸 위반하는 경우는 벌금이 30만 원, 그다음에 2년마다 한 번 정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8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법안 중에 지금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중대산업재해법이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중대시민재해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시민이 재해를 입었을 때도 문제가 되는데 과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중대시민재해, 특히 어떤 사업주가 이 경우에 있어서 지 통학생이 사망했을 때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라서 물론 형벌이 가중되는 게 결국 그 아이의 생명을 당장 보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처벌이 높아지면 당연히 업주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럼요. 그 사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들여다보고 이제 곧 27일 중대재해법, 중대시민재해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리민법 이외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법이고 뭐고를 떠나서 저 아이들이 그냥 내 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법이 뭐 어찌 됐든 간에 더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죠. 할머니가 배꼽 폭행입니다. 자, 백 기자. 대전에서 강아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발로 저 진짜 발로 막 걷어차고 그냥 뭐 집어 던지고 그냥.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할머니가 아까 전에는 그 강아지의 얼굴을 발로 이렇게 지그시 밟고 있고 또 그다음엔 발로 차는 모습, 빗자루로 때리는 모습, 그리고 줄로 이렇게 목이 확 당겨질 정도로 당기는 모습 이런 영상들이 보이는데요. 제보자가 이웃 주민이라고 합니다. 강아지 울부짖는 소리가 매일 들려서 들여다봤더니 저렇게 학대하는 모습들이 찍힌 겁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저렇게 공개를 한 상황이고요. 눈이 오는 날에는 찬물로 목욕을 시키고 움직이면 물에 젖은 수건이나 손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저렇게 얼굴 밟고 그런 모습들도 계속 있었고 경찰에 여러 번 신고를 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여러 번 할머니가 집에 없는 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일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강아지 안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갔었다고 합니다. 영상 속 여성은 이 영상을 제보했던 여성은 이 강아지 말고도 3년 전에 다른 노란색 강아지가 있었고 이때도 이 노란색 강아지 울음소리가 많이 나오고 학대하는 정황들이 보여서 신고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할머니에게 얘기를 하니까 내 집에서 내 개를 내가 때리는데 왜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동물단체가 백구 구조를 시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할머니는 끝까지 이 백구를 때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모습 정말 그런지 잠깐 보고 오시죠. 때렸잖아. 아니요. 안 때렸어? 지가 혼자 짓거리는. 저희가 구청 직원도 불렀어요. 경찰도 불렀고. 왜요? 내가 왜 때려요? 강아지를 네. 키우시면 안 돼요. 왜요? 강아지를 때리고 아프게 하고 학대를 하시는 왜 때려 내가? 언제 봤어요? 나 때리는 거 언제 봤어요? 자, 지금 저 동물권 단체 분들이 집에 가서 저렇게 추궁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소장님, 네. 정말 이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내 집에서 내가 때리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주 그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다룬 조그만 공간에다가 강아지 예. 넣고서
키운 할아버지도 그게 학대인지 몰랐다. 난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지금 할머니는 잡아 떼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학대 예방도 중요하지만 맨 처음에 입양할 때부터 아무한테나 이렇게 입양 좀 시키지 말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강아지를 입양할 때 주거 환경, 아이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집에 사람이 머무는 시간은 충분한지 이런 걸 다 살펴본다고 해요. 저희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호기심이나 충동 심리 때문에 강아지들을 입양했다 바로 버리거나 저렇게 학대하지는 못하도록 교육을 꼭 시키자라는 예.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 아까 그 저 백구가 그냥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바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아 저는 이 영상도 영상이지만 아니요 그 사진. 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 저는 이 사진이 너무 금방 또 지나가 버렸네요. 아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자전거 타다 차에 쿵입니다. 자,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자, 골목길에서 이렇게 차량 한 대가 지금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뒤이어서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꽝! 자, 그런데요. 들이받았습니다. 쾅! 아니, 그런데 아이 부모가 국과수에 가자! 하면서 항의를 했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사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자동차에 뭐 저 아이가 이제 실수를 해서 저렇게 부딪혔다면 사실 차 대 차잖아요. 그러니까 자전차도 차기 때문에 차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아이의 실수가 분명히 있는데 아버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딪혀서 난 이게 경상도 말인데 기스가 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아이에 의해서 부딪혀서 낳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건지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국과수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차에 이렇게 흠집이 났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말이죠, 양 변호사님. 아니, 이거 차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쾅 했는데 이것까지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이 살짝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움직이던 하얀 차 말고 뒤에 세워져 있는 차를 들이받았고 그러니까요. 그 차의 훼손을 막아다 이게 막 이제 배상하는 걸 넘어서서 심지어 아이 다친 치료비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100번을 양보해도 저 차량이 혹시 뭐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세워져 있어서 아이가 피하지 못해서 다쳤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저긴 또 그런 구역도 아니면 그러니까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에 세워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유는 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과실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왜 저런 상황이 이러는지 혹시 뭔가 저 차주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감정을 다쳤거나 저는 공백이 좀 메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에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뭔가 좀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뭐 명백한 거는 저 차권은 저 영상으로 봐서는 과실이 없어 보여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네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죠. 한밤 전조등 끄고 슝입니다. 자,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자, 차 한 대가 여봐 지금 전조등, 미등 다 켜지 않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스텔스 차량. 그러니까 백미러를 보면 이런 차 안 보여요. 이렇게 야간에는. 자, 그런데 뒤에서 상향등을 켜가지고 야, 너 불 켜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자, 슝 그냥 경찰이 쓰라고 했는데도 그냥 가다가 이렇게 잡힌 거죠. 예? 사실 승현님. 아니 저도 진짜 야간에 운전하지만 저 이런 차 보면은 화나죠. 아니요, 화를 넘어서 저 욕합니다. 예, 사실 지금은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는 도로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방금 이제 고속도로 저 자동차 전용 도로로 올라가면 저렇게 스텔스로 보이면 진짜 눈앞에 오는 그 순간까지 자동차가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트럭인데 트럭이 스텔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뒤에 좀 적재 화물을 그 트럭 바깥에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적재물을 싣고 스텔스로 달리면 사실 그 정말 살인 흉기와 유사한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운전자가 얼마만큼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경찰차가 따라오고 앞차가 그렇게 상향등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저러고 갔는지 그냥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정말 순수한 추측입니다. 전화했을 거예요. 예? 딴 데 정신을 팔고 있었을 전화? 거예요. 예, 전화를 해서 딴 데 정신 팔고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정말 순수한 추측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전동정을 키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현행법상 한 2만 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비 불량 자동차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저게 만약에 정말로 불이 도로지 않는 것을 알고도 정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렇게 운전하면 굉장히 큰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 변호사님 방송 중에 핸드폰 만지시면 어떡해요? 지금 소리 방금 잡음 들어갔어요, 지금. 예? 이 설 연휴 앞두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굳이 이거? 그걸 지적하실 이건 혹시 필요가- 범칙금 없나요, 이런 거? 예, 2만 원? 예. 아니 굳이 그걸 지적을 또 하셔야겠어요. 아, 들렸어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방금처럼 세상에 경찰이 야, 너 서 했는데 그거 제재 뭐 그냥 무시하고 가는데도 이미 2만 원밖에 범칙금이 안 나옵니까? 범칙금만 따지면 2만 원인데 뭐 여러 가지 아까 전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뭐 과속을 하거나 이런 어떤 교통신호 당소적 같은 걸 피할 의도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원인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죠. 배달비 단돈 500원. 아, 이거 소장님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아, 네. 이거를 지금 신박하다고 해야 될지, 여기 신통방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신통방통해야 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배달 음식 실험이라고 해서 3일 전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뭐냐면 요즘 배달비 정말 점점 비싸지고 있어요. 심지어 배달비가 10,000원인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뭘 시켰냐면, 포장으로 식당에다 음식을 주문하고 예. 그 음식을 콜택시를 불러서 가져고 오게 한 거예요. 아하. 자기 있는 곳으로 뭐 예. 자기는 뭐 당구장에 있었나 봐요. 당구장으로 콜택시 기사가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 콜택시 비가 3,50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3,500원 중에서 배달할 경우에는 3,000원 할인 이런 거를 아, 적용한 방문 포장. 그렇죠. 아하. 방문 포장. 그래서 이 3,000원을 할인받은 거예요. 그러면 택시비 3,500원 나왔는데 3,000원 할인받으니까 500원만 낸 거잖아요. 이야. 그런데 그냥 어. 배달을 시켰을 경우에는 배달비 4,000원 이상 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공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게 진짜 그러네. 굉장히 아이디어 좋다. 지금 이런 반응도 있는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양 변호사님, 방금 띵동 해가지고 우리 가족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본인 폰인 줄 알고 보려다. 아, 왜 그러셨어, 진짜. 아니 아, 무음으로 좀 해놓으세요, 무음으로. 아니 제가 진짜 변명이 아니라 무음으로 안 돼 있을까 봐 들여다보느라고 그걸 소리가 울려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거 불법인가요? 택시 이렇게 하면? 일단 자 이게 왜 주목을 끌까요? 상상도 못했던 방법이네잖아요. 예. 법 만드는 분들도 이걸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법으로 아예 규제를 안 해놓은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걸 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아예 없기는 합니다만 예. 이건 순전히 이제 운이 좋았던 거죠. 왜 택시 기사분도 잠깐이라도 차를 정차해서 받아가거나 예. 아니면 음식점에 음식 싸주시는 분들도 하다못해 택시로 가져다 주셨으니까 이게 그렇죠. 가능했던 거지. 일반적으로 뭐 복잡한 음식점 많은 곳에 차 세워놓고 들어가서 뭐 기사분이 받았다 가져다 주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예. 게다가 이걸 혹시라도 그럴 리도 없지만 어느 택시 기사분이 난 이것만 그럼 전문적으로 해야겠다라고 맘먹으면 예.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택시 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안 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또 영업 면허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판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온 한 입양아가 스스로 경찰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신고하며 얼어 죽기 싫다, 따뜻한 세상에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진짜 저희가 설 연휴 앞두고 가급적이면 좀 가슴 아프고 답답한 사건은 좀 피하고 싶었는데 그렇지가 못하게 됐습니다. 자, 한 입양아가 있었는데 경찰에 자기 발로 찾아와서 양부모를 신고했어요. 네, 2020년 12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갑자기 경남의 한 지구대를 와서 자기 부모를 신고한 겁니다.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대한 정황이 여러 가지가 지금 보이는데요. 일단 이 부부가 아주 어릴 때 입양을 했다고 해요. 갓난 아이일 때 입양을 했는데 키우다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던 그 2020년에 이 아이만 혼자 원룸에서 살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방에는 TV나 장난감은 물론 이제 밥상이나 책상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방에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아이를 감시하고 확대한 정황이 있는데요. 이 카메라 앞에서 반찬도 없이 매일매일 똑같은 볶음밥, 오리볶음밥을 먹게 했대요. 그리고 흘린 다음부터는 앉아서 못 먹게 하고 계속 서서 밥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물도 부엌을 잠가놓고 수돗물만 마시게 하고 난방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12월에 난방도 해주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찬물로 씻고 또 그러다가 이렇게 지구대를 찾아온 건데요. 자기 양부모를 신고하면서 얼어 죽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따뜻한 세상에 살고 싶어요입니다. 자, 양부모를 신고하면서 아까 들으신 바대로 얼어 죽기 싫다, 따뜻한 세상에 살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정말 이게 저도 계속 준비를 하면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었습니다. 자, 제일 이 아이가 견디기 힘들었던 게 엄마의 폭언이었다고 하는데 아이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날 아침에도 나가서 꼭 기계였거든. 한 개로 빨래고 싶은데 계속 기억만 남아요. 야, 잡쓰레기야. 더 이상은 들어오지 마라. 아무도 니 같은 살 필요 없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 바닥도 춥고 공기도 춥고 물건도 춥고 손도 춥고 불러도 차고. 아이가 지금 뭐 변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노가 많이 쌓여 있는 목소리인데 만약에 저 아이가 진술한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 아이의 분노 찬 목소리를 우리 모든 국민께서는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의 입장에서는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얼마만큼 절박한 말이고 얼마만큼 그 아이에게 상처를 많이 줬을 때 했는 말인지 조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그 아이의 진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12월에 굉장히 추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느 날 보일러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 따뜻하네, 밑바닥이 따뜻해지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이를 위한 따뜻함이 아니라 빨래를 말리기 위해서 보일러를 틀었다라고 하니 참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도 힘든데 아이보다 빨래가 더 중요한 양부모의 모습이라서 정말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확인해야 되겠지만 또 어느 정도 사실이 확인될 수 있겠지만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제가 받는 사건 중에 가장 아동학대 중에 정서적 학대와 육체적 학대가 심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예상대로 폭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못된 양부모들. 아이 얘기 직접 계속 들어보시죠. 엄마가 그때 엄마는 손가락에 때리고 손도 굵게 만들대. 엄마는 내 편을 들고 나니까 손으로 같은 거 발로 같은 거 숟가락으로 사랑한다고 때리고 막말하는 거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무 심각하게 이면도 있어요. 아이를 사랑하면 내를 많이 주고 아이를 미워하면 먹을 것을 많이 주더라. 소장님, 지금 폭행하는 엄마를 향해서 엄마의 손을 굳게 만들고 싶다. 어떻게 보면 진짜 초등학교 4학년의 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진짜 지극히 그 아이다운 표현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전 정말 엄마가 싫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입이 굳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손이 굳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너무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미워하고 싶지 않고 우리 엄마는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신고하거나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제발 엄마가 저런 내 학대를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 춥고 너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한 행동조차도 사실 근본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근데 이 부모 이런데도 어떻게 계속 옆에서 양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문제가 정말 계속 반복돼요. 왜 그런지 정말 저도 답답할 정도의 상황인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017년이었습니다. 그때 학교 갔을 때 온몸이 멍투성이라서 선생님이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오래전부터 계속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는데
2년 뒤에 또 비슷한 일이 있으니까 또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심지어 무혐의 처분으로 그쳤어요. 왜? 이때는 아마도 이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보면 뭐 압박을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맞았다는 사실을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0년에 자기가 찾아와서 신고했을 때는 저는 이 말이 정말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엄마가 요즘은요. 표 안 나게 때려요. 와,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자, 그런데 2019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아이가 1년 뒤인 2020년에는 왜 자기 발로 경찰서를 찾아간 거예요?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이랑 살아왔잖아요. 이 아이는 이게 학대라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오히려 코로나19가 학대에서 벗어나게 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겠는데요. 장기간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지역 아동센터에 머물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나 상담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좀 전에 들려드린 음성이 모두 상담 과정에서 녹음된 음성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첩에 그간의 일들을 적기 시작하는데 이게 학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서를 찾게 된 겁니다. 아이는 이제 신고하면서 오늘같이 추운 날 찬물에 목욕하고 냉방에서 자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따뜻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진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예? 뭐 정말 근데 처참한 게 이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두 번, 세 번째 이제 사실 이제 부모가 조사를 받게 된 거잖아요. 2017년 이후. 부모 얘기 아이에게 죽으라고 한 건 아이 잘 되라고 한 얘기였다랍니다. 아, 죽으라고 얘기한 건 잘 되라고 한 거다. 네, 그리고 사실 때리거나 한 사실도 없다라는 거고요. 아이가 지금 원룸에 혼자 버려지다시피 한 거잖아요. 저거 이제 이혼 과정에서 아이 잘 지내라고 혼자 뒀던 거고 카메라를 뒀던 것도 혹시라도 아이가 무슨 일 있을까 봐. 아, 저 아이 뒤에 카메라가 네.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이를 원룸에 혼자 두고 지금 다른 집에서 저 카메라로 아이를 지켜보면서 그냥 뒀던 거예요. 그것도 아이를 보호하려고 한 거지 아이를 학대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장님, 세상에 우리말이 언제 죽으라가 잘 되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뭐 우리 엄마는 회초리가 아니고 손으로 발로 때려요. 이 얘기는 정말 감정을 다해서 스트레스 해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는 갈비뼈도 부어 있었고 온몸이 멍이었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학대 안 했다라는 얘기는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뭐 때리지 않았다고 만약에 일이라도 주장해서 있는다고 쳐도 일단 4학년 아이가 원룸에서 책상도 없고 침대도 없고 이불도 하나밖에 없어서 반으로 덮고 반은 깔고 반은 덮고 잤다고 하는데 반찬도 없이 이건 정말 명백한 학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아이를 봤을 때는 저 아이는 지금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보다 정말로 너무너무 추웠던 거예요. 너무 춥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경찰서로 피신한 거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이런 학대가 발견된 거고 이 아이 지금 이 추위가 지나고 나면 두고두고 마음도 얼음장 같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자, 승희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세상에 이게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 카메라 아니 그럼 직접 데려다 놓고 키워야지. 왜 감시를 해? 그 원룸에다가요. 예? 이 사건 보면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게 우리나라 입양특례법 제가 기억이 잘 안 10조 정도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양친이 되는 자격에 보면 양친은 재산이 있어야 되고 아이의 교육이 충분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걸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게 가정법은 허가 사항인데 왜 이런 부모에게 우리 국가는 입양을 허가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고 또 이 앞에 있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갈비뼈가 다쳤다면 그게 왜 보호관찰 처분이었을까? 아이가 진술하지 않는다고 이게 무혐의 처분되는 게 맞을까? 절대로 사건을 처리할 때 주인공 시점에서 아이의 시점에서 사건을 좀 처리하고 뒤에 우리가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분하는 게 아니라 아이 입장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국가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당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70대) 노인이 아들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천만 원을 건네려 했습니다.
때마침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돼 충전을 하려고 경찰 지구대를 찾았다가 피해를 모면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봅니다. 자, 백 기자, 지난 26일 한 70대 어르신에게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 아주 수상한 전화였는데 이 목소리 주인이요. 아들이 납치됐다. 아들을 다시 보고 싶으면 돈을 좀 준비해라. 5천만 원을 준비해서 전주로 오는데 휴대전화는 절대로 끊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어르신 이제 전주까지 한 30-40분 정도 걸리는 임실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너무 무섭고 놀라서 적금을 깨기 위해서 은행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자, 뭐 사건 반장 많이 보신 분들은 아들이 납치 딱 그 순간 아 이거 야 끊어 하면서 딱 이러실 텐데 어르신들은 솔직히 뭐 어르신뿐만 아니라 뭐 일단 겁은 나잖아요. 예, 장난인 줄 알더라도.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우리 딸한테 왔는 문자인데 아빠 지금 내가 굉장히 휴대폰을 전화할 수 없고 내가 조금 급한 상황이야. 아빠 나에게 전화 좀 해줘.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상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를 받는 그 순간에는 진짜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다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이 어르신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들이 납치되었다는데 이 어르신 딱 갖고 있는 게 적금 통장에 2천만 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2천만 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 이 뻔뻔스러운 보이스피싱범 2천만 원이라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절대 휴대폰 끊지 말고 가지고 와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어르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은행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과 현금 1,000만 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국 저 어르신의 적금 모든 걸 쏟아부은 적금을 깬 거예요 지금. 평생의 전 재산을 들고 가신 거죠. 들고 갔더니 오라는 대로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계속 들고 서성거리고 있다가 딱 어르신 오니까 바로 알아보고 돈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1,000만 원하고 나머지 1,000만 원 수표라고 그랬잖아요. 그 수표는 가서 현금으로 다시 바꿔라고 합니다. 여전히 전화는 끊지 마라. 그래서 또 어르신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다시 또 은행으로 가신 겁니다. 저는 참 이 은행이 말이죠. 이 정도였으면 은행도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왜 이걸 그냥 그 읍내 인근에 있는 은행은 그냥 다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체크포인트 살펴보죠. 배터리 방전입니다. 백 기자. 네, 지금 수표를 바꿔서 다시 약속 장소로 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스피싱범이 전화는 절대 끊지 마라 해가지고 그 어르신이 통화를 계속 하면서 가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지 그대로 그 방전까지 됐지만 또 그 상태에서 다시 충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신 거예요. 너무 말을 잘 들으신 거죠. 그래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삼천지구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휴대전화 충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계속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들이 지금 잡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자, 어르신이 갑자기 경찰서에 오셔가지고 이 전화 이거 충전 좀 해주십시오 막 이러니까 막 부들부들 떠시면서 그러니까 경찰들은 딱 직감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당시 상황 해당 경찰관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어떤 것 때문에? 처음에는 민원인인 줄 알았죠. 핸드폰 충전 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좀 뭐라 쫓기는 듯한 그런 좀 인상을 좀 받았다고나 할까요? 떨고 계셨을 테니까. 예. 직원이 이제 물어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사실로 들어가서 더 자세히 들어봤던 거죠. 보이스피싱을 직감을 해가지고 그 젊은 직원들 5명으로 해서 사복을 갈아입고 그냥 가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계시면 우리가 거기 잠복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 눈치로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면 바로 검거를 하겠다. 지금 몇몇 분들은 왜 은행 탓을 하냐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제 얘기는 그겁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와가지고 적금을 깨겠다고 하시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2천만 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져가셨는데 그걸 또 와서 이거 현금으로 바꿔주소. 그러면 또 이건 또 다시 한번 또 의심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있어서 제가 그 지적을 한 거고요. 자, 양 변호사님. 진짜 지금 딱 아까 그분들 이러고 계셨잖아요. 막 팔짱 끼고 멋지게. 천운이죠. 다행히 배터리가 방전돼서 찾아온 곳이 경찰 지구대였으니까 경찰분들은 또 바로 알고요. 은행에서도 은행 창구 직원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을 받는데
이런 걸 시켜요. 전화를 왜 끊지 못하게 하냐면 은행 직원들도 우리가 포스트해놨다. 거기서 아는 체 하면 너 아들 큰일 난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서 이 경찰에서 또 전화가 안 되는 사이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아버님에게 안심을 시켜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 그러면 전화 잠깐 끊고 뭐 아들에게 전화해 보시면 그렇죠, 될 거 그렇죠, 아니냐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요즘 보이스피싱들은 그걸 대비해서 아들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그렇게까지 철저하기 때문에 그냥 주변 사람,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운이 좋으신 거고요. 은행 단계에서 걸러지는 경우도 있고 경찰 단계에서 걸러지는 분도 있고 하여튼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보시는 분들이 너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정말 예. 운이 좋으셨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1,000만 원을 지금 받아갔잖아요. 일단 처음에. 네. 그거 잡혔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잡히긴 잡혔는데 그 1,000만 원 받아간 그 사람이 잡힌 게 아니고 예. 현장에 갔더니 그 사람은 없어지고 40대 태국 여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태국 여성은 송금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젊은 남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몸을 숨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여성 네,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금 유치장에 입감을 시켰고요. 그 현금 1,000만 원 가지고 사라진 남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성을 상대로 지금 공범 여부와 그다음에 범행 경위, 그다음에 여죄 이런 것들을 집중 조사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승 의원님, 근데 솔직히 뭐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저희가 뭐 이렇게 조심하셔라 저렇게 조심하셔라 하셔도 당장 이게 솔직히 저희 아버지도 당황해요. 제가 나오니까 매일 사건 반장 보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한번 피싱범한테 당하실 뻔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도 검찰청하고 경찰청을 얼마나 이렇게 집 들락날락 거리듯이 이렇게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제가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주위의 분들 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저도 입에 이렇게 침이 딱 마르는 그런 순간이 되고 이게 가족의 위험한 순간이 되면 사실상 이게 당황할 수밖에 없고 당황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에서 두 가지 꼭 국가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는 적극적인 홍보는 하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우리 용어 중에 발본색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들을 뿌리 끝까지라도 좀 뽑아서 이들에게 어떤 범죄를 일망타진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국제사법 공조가 좀 필요합니다. 방금도 외국인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어떤 조직들 전부 다 외국에 가가 있으니까 외국과의 적극적인 국제사법 공조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한번 봤는데 범죄 수익 환수하는데 그 집에 밥 숟가락도 가져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정말 이들의 범죄 수익이 있으면 범죄 수익 그들이 갖고 있는 밥 숟가락 하나까지 가지고 와서 그 범죄 수익을 반드시 국가가 몰수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정말 제가 사건 반장 진행하는 동안 가장 악랄한 자라고 진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바로 그 사건, 그 자입니다.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에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린 그 남성. 재판에 넘겨지고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하은 아나운서 통해서 사건 정리해보죠. 네,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건인데요. 남성이 동거를 하고 있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범행 직후 남성은 경찰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성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건데요. 마약이 범행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남성은 첫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자, 백 기자가 조금 당시 사건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몇 차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 지난 11월이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였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에게 피해자라고 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남자 관계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여자친구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헤어지자고 말하는데요. 계단참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몇 번을 찌릅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끌고 올라와서
19층의 베란다에서 떨어뜨립니다. 결국에 이렇게 살해를 했는데 그러면서 경찰서에 자기가 전화를 합니다. 자수를 하면서 나도 죽으려고 한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경찰에게 말을 했는데 결국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결국 양 변호사님 저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 예? 뭐 주장입니다. 예. 이제 주장이고요. 어제 첫 재판이 열렸고 당연히 자기가 자수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 부인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범죄는 전부 다 인정을 하는데 대신 변호인이 주장했던 부분은 2004년경부터 치료를 받았던 그런 경력이 있었고 이 사건 전에는 잠을 거의 한 40시간 자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인지를 한번 감정을 해달라고 정신감정 신청을 한 겁니다. 자, 정신질환. 일단 마약으로 인한 범행인지는 확인이 최종적으로 되진 않았고, 자, 그런데 이제는 또 정신질환. 승 의원님. 네, 기본적으로 이게 정신질환이 되려면 제가 지금 안 그래도 뭐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마약 상태라는 게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런 어떤 심신미약 상태를 만들었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싶은데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상태로 가는 걸 내가 알고 그 상태를 만들어서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그게 심신미약이 됐건 심신상실이 됐건 절대로 그 상태에서 범죄했는 거를 심신미약이라고 판단해 주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가 어떤 용기를 얻기 위해서 술을 정말로 많이 먹어서 완전히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블랙아웃 상태라는 게 입증됐다 할지라도 제가 의도적으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거는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서 처벌받을 수 있어서 이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정신질환,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통용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네. 그 지금 이자가 주장하는 게 자기가 범행 전날부터 약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이런 지금 뭐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편다는 건데 저도 말이죠.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불면증이 좀 있어가지고 네. 어떤 주에는 제가 하루에 1시간, 2시간을 자고 일주일 내내 방송을 했었습니다. 물론 네. 저도 좀 몽롱했죠. 네. 예? 근데 하지만 몽롱했을 뿐이에요. 몸이 좀 피곤하고. 네. 그런데 세상에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면서 한다는 소리가 범행 전날부터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이게 그러면 그렇습니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앵커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나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제가 잠을 못 자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방법을 강구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죠. 지금 얘기하신 바대로 지금 이 전염병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전 국민의 정신 건강에 다 빨간불이 펴졌다는 보고가 예. 너무나 많아요. 어떤 연구에서는 30%의 국민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 어떤 보고에서 심지어 50%까지도 문제가 있다. 제 주변에도 지금 며칠째 거의 잠을 못 자고 있어요라는 얘기는 제가 너무나 부지기수로 많이 듣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정신질환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다. 이것도 너무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나아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것도 정말 극악무도하게 정말 최고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다. 이게 지금 핑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마약은 정말 더더구나 핑계거리 없잖아요. 100% 자기 잘못이고 자기의 의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정말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신질환, 심신미약 솔직히 그거 다 어차피 되도 않는 얘기니까 저 그 얘기 더는 하고 싶지 않고요. 양 변호사님 지금 영상 나가고 있지만 저 이거 진짜 계속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블러를 치고 있어요. 자, 저자가 말이죠. 조현진, 이석준하고 비교해서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왜 신상 공개 안 하는 겁니까, 저거? 언론에 늦게 알려진 차이밖에 없죠. 제가 봤을 바로 때. 그걸 얘기할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예. 언론에 늦게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신상 공개라는 것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지금 경찰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걸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떠나서 이 과정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무죄 추정으로 할 거면 끝까지 무죄 추정을 하든지 공개를 할 거면 정말 그거를 깨야 될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는 법적인 사유가 있어서 법정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경찰 수사 단계를 뛰어넘어 버린 뒤에 구속영장 집행되고 재판은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 절차를 방법이 진행할 없어요?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러면
언론의 눈을 피해서 사건이 진행된 뒤에는 공개 못한 데가 돼버리는 거군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절차 빨리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한 지가. 승 의원님, 방금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이자는 말이죠. 그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친구를 살해했던 김병찬 사건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자의 사건이 있고 나서 이틀 뒤에 김병찬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의 관심이 다 김병찬한테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 공개의 예봉을 피해 나갔어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사 당국은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절대로 양 변호사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우리가 언론에 나와 있는 사건은 언론에서 공분을 일으키는 시민의 공분인 것이고, 피해자의 입장에 피해자의 유족은 똑같습니다. 누구의 생명도, 그 어떤 생명도 전 지구상에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존엄보다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사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살인 사건이고 특강에 걸리는 사건이고 범죄 방법도 잔혹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유죄 추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다면, 특강법 8조에 따라서 분명히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고,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발 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 좀 회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자가 상대 측 부친의 묘를 강제로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시킨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가족은 폐륜적인 만행이라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내막을 파헤쳐봅니다. 자, 이 설 연휴를 앞둔 터라 정말 더욱 충격적인 상황인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성묘 지금 계획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부친의, 우리 아버지의 묘소가 하루아침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 기자,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저 이거 사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현장 사진 보고서요. 60대 남성이 돌아가신 지 20년이나 지난 아버지의 묘소가 파헤쳐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기 아버지 묘소가 원래 있던 산입니다. 근데 땅이 지금 파헤쳐져 있고, 저 노란 게 폴리스 라인이에요. 유골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저 땅을 파헤친 사람이 이 땅 주인이랑 얼마 전까지 소유권을 두고서 법정 다툼을 벌이다가 패소했던 70대 남성입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뭔 상황이었길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이게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피해를 입은 쪽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양쪽 다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등기가 양쪽 땅이 좀 잘못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A 소유자가 A 땅을 가져야 되는데 이 땅이 바뀐 채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피해를 입으신 분이 이거 등기를 돌려놓자. 각자 땅으로 등기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또 왜 그런지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분묘를 파헤친 쪽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니, 지금 등기돼 있는 땅으로 내 땅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마침 그 등기돼 있는 잘못된 땅에 저 부친의 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재판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봤었을 때는 야, 땅 원래대로 등기 돌려놓는 게 맞아라고 하고, 재판이 아직 안 끝난 상황이긴 한데, 그 대법원 재판 진행 중에 지금 등기가 돼 있는 건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저 땅에 내 땅에 등기가 돼 있는데 묘가 있으니까 파헤쳤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거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부친 유골이 택배로 자, 사진 준비한 거 있죠? 보여주시죠. 웃으면 어떡해. 어머. 세상에 할머니에게 자기 남편의 이 유골이 저렇게 해서 왔다는 겁니다. 화장이 된 채로.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저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남 땅 위에 저희 아버지의 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묘는 우리 관습법상 그 묘를 쓸 수 있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존재하면, 토지 소유에 관계없이 저 분묘기지권상 저렇게 하면 불법 파묘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분묘기지권 자체는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최근에는 그 적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묘가 설령 무용고자의 묘라고 할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서상 예전에 정말 대역죄인이나 묘를 파헤쳤습니다. 맞아요. 부관 참시하라고. 예, 그런 정도의 일을 한 거잖아요. 뻔히 누구 묘인지를 알고 있는 수였잖아요. 이거는 그냥 분묘 훼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이 분묘 훼손이에요. 저거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무슨 법이고 뭐고를 떠나서 이게 우리 정서상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이게? 자, 지금 이 피해 가족이 남긴 말이 아니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아니 우리 성묘를 어떻게 가야 될 때가 지금 없어졌어요. 이걸 생각하면 정말 불효도 한 것 같고 정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고 하는데요.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유골을 소포로 버렸다고. 유골도 아니고 화장을 했대요. 화장을 하면 DNA 검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길로 그러면 바로 반송을 시켰어요. 그날 한 달이나 이상 갖고 있다가 저희 아버지 유골은 어디다 잡아 내밀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어디가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어머니가 지금. 이거 사람 뭐 한장을 일 아니요. 우리 아버지 뭐를 파를 했죠. 뭐 유골을 해서 내갖고 지금 우리 아버지 유골이 상처를 떠돌고 있는 어딘가는 모르는데 유골을 정상적으로 해가 줬고서. 아니 지금 이 노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의 어머니 이 노모가 지금 90이 넘으셨대요. 소장님.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당신의 이 남편의 이 유골이 저렇게 화장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묘가 파헤쳐져서 택배로 왔으니 이 어르신이 이게 지금 식음을 전폐한다고 하신다는데. 네, 지금 이제 뭐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죠. 몸져 누우셨다는 거죠. 이제 90이 넘으셨으면 이제 남편을 만나실 날을 생각하시면서 살으셨을 텐데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 정서를 너무 건드리는 저희 이제 사건반장 저희 이제 패널들이나 전자들 워낙에 강력 사건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충격을 받는 건 저는 이거는 진짜 영혼의 범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그냥 우리의 그 두뇌나 마음을 넘은 이건 정말 영혼의 범죄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지금 욱해서 했다라고 하기에는 욱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주도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무슨 뭐 제정신이 아니라서 제정신 없이 한 것도 아니고 똑똑히 의식 있게 한 행동이잖아요. 보란 듯이 한 거예요. 복수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당신들 마음이 아프겠지. 이러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정말 용서받기가 좀 어렵고 국민들을 뭐 굉장히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1심, 2심에서 자기가 졌어요. 물론 대법원 지금 판단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자 아니 뭘 하더라도 최소한 대법원 판단이 끝난 뒤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끝난 뒤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이 행동을 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1심, 2심에서는 분명히 남의 땅에 지금 돼 있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등기를 안 해주고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지금 내 땅에 저 다른 사람들이 허락도 없이 농사 짓고 있다라고 아까 90 넘으신 어머님이 있잖아요. 고소를 했어요. 예? 고소를 했다고. 고소를요? 남의 땅에서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 소송 과정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뭐냐면 시청자분들도 정말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소송을 하다 보면 법적으로 다툼을 있다 보면 감정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나빠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의외로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 게 그런 감정을 달래기도 좀 쉽지가 않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뭐 수준으로 가버리신 거네요, 진짜. 아니 백 기자 이거 보통 할 때 어디 이 관청에 이렇게 신고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이게 산소를 여는 일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청에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요. 신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증이 있어야만 또 파묘도 가능하고 화장터에 화장해달라고 맡길 수까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심지어 이제 주민센터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인적 사항이랑 뭐 어디에 있는지, 어디 땅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분명히 그 중에는 이 묘지나 토지가 개정
개장 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분명히 제출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해야지만 이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순천시청에서 당시에 허가를 내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줬고 토지 대장만 확인을 하고 등기는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아니, 세상에. 나의 실수 이러고 끝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순천시청 관계자는 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본 지 별로 얼마 안 되는 신참이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잘 아이고, 거친 것으로 진짜. 판단을 하고 개장 허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 일반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양 변호사님,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거 아무리 열받아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글쎄 이게 예전 어르신들이 저도 뭐 이렇게 뭐 민담처럼 들어오는 경우에 들었던 얘기로 너무 이제 집안들끼리 다툼이 있으면 그 집안 부모의 묘를 훼손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잊었던 기억이 살아나거든요. 정말 극단적인 감정이 있을 때 과거에는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게 제가 잊어먹고 있다가 떠올랐어요. 지금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분도 70대라고 하니까 좀 지금 상식하고 너무 맞잖아요. 옛날에 그런 방법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극단적인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몇십 년 만에 다시 지금 몇 기억이 돌아났어요. 정말 요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죠. 승희 의원님, 그런데 말이죠. 이 지금 파묘를 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 순천시청에서 허가받고 했어. 그 어쩔 거야? 서류 자체가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정말로 이게 무연고묘라서 그게 정말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순천지청에 있는 담당자에게 개장을 해도 됩니다라는 그 전제되는 요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적법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허위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개장을 허가 안 했을 거니까 관계되는 서류 자체가 불법이었으니까 관계 공무원은 뭐 제가 봤을 때 뭐 처음 했다 할지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장을 하게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르기는 몰라도 사문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범법 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손이 귀한 집안의 외동아들로 자란 김 씨 역시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었지만 자식 교육은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사업을 하겠다며 덤벼든 아들은 하는 일마다 크게 실패했고 결국 알코올 중독에 변변한 직업도 갖지 못한 채 주식으로 남은 재산마저 지키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아들과 달리 반듯하게 자라준 손자를 보며 위안을 삼는다는 김 씨 부부.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혹시라도 부부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과 손자가 소송이라도 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소송 걱정 없이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지금 소개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걸 저희가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상당히 귀하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인 것 같은데 어쩌다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또 재산 다 말아먹고 이 지경이 된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귀해서 엄하게 키우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부도 김 씨 부부도 귀한 아들일수록 엄하게 키워라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집안 대대로 손이 귀한 집에 시집을 와서 결혼 후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렵게 낳은 아들인 만큼 아이가 더욱 귀했던 건데요. 그저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들 때문에 손자까지 힘들어질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재산, 손자에게 바로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잠깐 좀 웃어서 죄송합니다. 자, 백 기자, 이
가족들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죠. 네, 지금 이제 손자에게 주고 싶은 건데요. 이 조부모, 아내, 그러니까 조부모의 할머니입니다. 네, 50년 전에 혼인을 했는데 딸 부잣집의 막내딸이었다고 합니다. 시부모가 딸 많은 집에서 시집 와서 아들을 못 낳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많이 괴롭혔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합니다. 아이도 잘 생기지 않았고 임신 후에는 몇 차례 유산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얻은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더 낳고 싶었지만 나중에도 잘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외동아들이 됐고 이 하나뿐인 아들 잘 키워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도 강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러면 뭐 당연히 진짜 아들 뭐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런 상황이기도 했는데 또 게다가 이 아들 몸까지 아팠다고 합니다. 아이고. 약해서 열병을 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병을 낳고 나니까 더 막 애지중지하고 오냐오냐하고 또 이런 상황이니까 이 부부의 시어머니도 이 아들을 너무 끔찍하게 생각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뭐 선산도 있고 땅도 있고 많아서 경제적 고민은 전혀 없었대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아들이 30대에 가장이 될 때까지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공부도 곧잘했고 교우관계도 좋고 결혼도 일찌감치해서 안정되게 가정도 꾸미고 이렇게 좀 잘 사는 것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단 좋은 대학 나와서 결혼도 잘했고 손자까지 안겨줬는데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언제서부터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한 건가요? 이게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걸 IQ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SQ,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공감과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애지중지 잘하게 되면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딱 가면 내가 세상의 중심인데 나의 상사가 나한테 지적질을 하네?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 내가 언제나 윈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제를 내가 단독으로 잡고 나가야 되는데 동료들이 그렇게 해주나요? 전혀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표를 밥 먹듯이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나는 그 회사에서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또 회사에 적응 못하니까 부모님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랴 이렇게 하니까 저 사업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업하고 싶은 이 아들을 위해서 그 부모님은 농가 밭을 또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사업 잘 될 일 없잖아요. 사업은 계속해서 실패를 번번이 하고 맙니다. 이제 더 이상 팔 논과 밭도 많지 않는데 그래서 이 어르신들의 고민, 그럼 이 아들이 아니라 손주에게 어떻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하루가 멀다 하고 사표를 내고 또 크고 작은 사업을 뭐 시작했지만 번번이 또 저렇게 말아먹어가지고 얼굴 벌게져가지고 어디다 전화하고 있고. 자, 양 변호사님 저러면 말이죠. 부부 관계에도 확실히 좀 적신호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는데 천만다행히게도 이 결혼을 또 잘 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가 저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아들, 그러니까 손주죠. 예. 아들은 또 잘 키웠던 모양이에요. 아들은 잘 키웠고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을 해가면서 좋은 대학까지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계속 남편은 뭐 사업 망하고 뭐 주식 투자해서 술 먹다가 알코올 중독 빠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이 시부모를 찾아왔대요. 예.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예. 제 아들, 그러니까 손주 유학 비용만 좀 대주십시오. 근데 이 며느리에게는 사실은 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신의 아들을 유학 보낸 다음에 아들하고는 이제 이혼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상황 정리를 내 마지막 책임은 아들 잘 키워서 보내는 거다. 그 이후에는 나도 더 이상 감당 못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이 손주 유학비 보태주시오. 그리고 그거 딱 해결되면 당신 아들하고는 이제 도저히 감당을 이제 못하겠다는 거죠. 야, 소장님 이제 어떻게 해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아들이 더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조차 이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또 그 이혼은 이제 정말 내가 며느리 노릇은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 노릇은 잘하겠다 그러고 이제 인사하고 갔대요. 근데 이제 아들이 그때부터 더 무너져서 이제 더 술독에 빠져 사는 겁니다. 술이 없으면 못 견디게 되고 이때 또 아내한테 재산을 분할해 줘야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나마 있던 거 다 더 쓰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더 이제 빠졌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의지할 곳은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한 번만 더 사업 자금을 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는 안 된다. 너의 길은 네가 개척을 해라. 그러고 거절하셨다고 하네요. 자, 거기서 딱 끊으셨어야 되는데 또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이거 그렇게 힘들게 얻은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한 애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김씨 부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네요. 네가 술을 끊고 직장을 찾는다면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재산, 그러니까 다 팔고 전세가 끼어져 있는 빌라 한 채, 약 4억 정도 되는 빌라가 있답니다. 그 빌라 너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김씨 정말 술을 끊겠다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 넘은 그 아들이 취직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다시 취직에 실패하자 이 아들 술을 다시 먹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저는 이 정도 됐으면 백 기자, 이 노 부부도 아들은 포기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남은 유일한 희망이 뭐냐? 손자입니다. 손주죠. 네, 예. 이제 아들은 포기하셨습니다. 남은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 빌라 한 채 있다고 하는데요. 부부의 재산 아들에게 어차피 보내면 다 탕진할 것 같으니까 손주에게 남겨주고 싶고 그렇죠. 아들과 손주 사이에 소송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대신 이 어르신들이 아들 대신 이 망나니 아들 대신 정말 제대로 그나마 좀 자란 이 손자한테 모든 재산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뛰어넘어서 상속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그냥 정리를 해서 증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상속이 아니고 증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언으로 이제 증여를 할 수도 유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적 상속은 아니지만 유언으로 또 나는 내 재산을 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걸 또 원래 상속을 받을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손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참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눈을 감지 못할 상황이 또 그러니까 그 망나니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 아들 그러니까 네. 손주한테 야 아들 너 받은 네. 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 내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게다가 또 이 손자 입장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돼요. 증여세가 한 30%까지 되거든요. 30%요? 예, 상속받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가능한데 여러 가지로 좀 뭐 불리한 상황에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정말 무슨 신탁제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 그래서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되느냐 많아야 되느냐에서 법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한 2012년경에 신탁법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요즘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금융기관에 내 재산을 신탁 맡기는 겁니다. 내 재산 관리를 좀 잘 해줘. 그래서 내가 살아 생전에는 이 재산에서 나오는 뭐 부동산이면 임대 수익 같은 걸로 내가 그걸 가지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내가 세상 떠난 사람은 내가 지정한 사람이 이미 그 재산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해줘라고 살짝 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송이 이미 몇 차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유류분 반환 청구로 해서 승소한 사례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돈된 건 아닌데 요즘에 이제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유언 대신에 신탁을 해서 맡기는 일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두고 해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 정도로 정리하죠.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말레이시아로 가보시죠. 지금 어떤 상황이죠? 네, 주차장인데요. 차 여러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차장에 서 있던 두 남성이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것 같은데요. 뭐야, 땅이 이거? 꺼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산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 바람에 도로가 무너졌고 주차돼 있던 자동차 5대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현지 소방당국은 이날 폭우가 내린 데다가 배수구까지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가 일어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스팔트 도로가 갈라지면서 땅이 아래로 꺼진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깊이가 5, 6m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저 차에 사람들 없었나요? 오후 5시경 땅이 무너질 조짐이 보여서 저 지역 주민들이 다급히 주차된 차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 10대 중에 5대를 옮기지 못한 건데요. 결국 도로가 무너지면서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다행인 거는 지금 떨어진 차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네, 그래서 크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무너진 도로 인근에 있던 사람들도 재빨리 대피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집안이 또다시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해당 지역 도로를 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현장은 중국으로 갑니다. 아이고. SUV 차량 한 대인데요. 앞으로 움직이더니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지금 난간 같은데요. 그러네요. 추락하는 줄 알았는데 바로 멈춰 섰습니다. 어딘가 낀 것 같습니다. 주차장 난간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영화네 막. 영화 같은 데서 이런 진짜 잘 나오잖아요, 지금. 네, 지금 여기가 한 몇 층 높이가 될 것 같은데요. 주차장 턱을 넘어서 굉장히 높네요. 지금 옆 건물 담장 윗부분을 세상에. 들이받아서 간신히 살았습니다. 야, 진짜. 차 뒷바퀴가 지금 난간에 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 저 운전자인가 보죠? 맞습니다. 지금 모두 피하지 못하고 갇혀 있는 상태인데 구조대원들이 왔습니다. 지금 소방관이 구조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 어머니와 두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소방관이 조심스럽게 구조용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서 세 사람의 허리에 안전장비를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 3명을 차 유리창 밖으로 천천히 꺼내면서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운전 미숙일까요? 급발진일까요? 지금까지는 운전 미숙으로 보입니다. 운전자인 어머니가 실수로 엑셀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가 앞으로 돌진했고 아래로 추락한 차가 옆 건물 담장 윗부분을 들이받으면서 간신히 멈춰 선 겁니다. 담장이 없었다면 추락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네요.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도로입니다. 네, 도로이고요. 지금 저 차를 마주보고 있는 다른 사람이 차 안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앞에 검은색 승용차 보이죠? 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저 차가 도로에 멈춰선 줄 알았는데 이거 혹시 필름 거꾸로 돌린 건가요? 아닙니다. 양쪽 방향 지시등을 편 채 거꾸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거꾸로 지금 달리고 후진하는 거예요? 후진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달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네요. 네. 나 바본가 봐. 신호를 기다렸다가 지금 보시면요. 지금 중앙선까지 넘어가면서 거꾸로 달리고요. 속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부러 거꾸로 달리고 있는 저 겁니다. 양반 왜 저래요, 저거?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영상을 촬영한 목격자는요. 꽤 오랜 시간 너무 이상해서 따라가면서 저 차량 운전자를 촬영을 한 겁니다. 예. 당시 상황 어땠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First, I thought it might be some kind of foreign car. I didn't instantly make the connection that I was looking at the front of the car. 아니, 저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경찰이 거꾸로 달리는 차량을 발견해서 차량을 세우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이 운전자에게 도대체 왜 후진해서 가고 있냐고 물었는데 답변도 황당했습니다. 운전자가 차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아서 가까운 자동차 수리점까지 후진해서 가려고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짜 이해가 대박이다. 안 가는데요. 자, 경찰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차량이 도로에서 운전하기 안전하지 않은 경우 견인을 하시거나 안전하게 자동차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승현님,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 지금 저 분이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제 생각에는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후진으로 해서 내가 정비소에 들어가겠다라고 한 사람의 진술을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진술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007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제임스 본드가 막 쫙 하잖아요. 아저씨, 그건 영화예요. 예.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화면 보시죠. 여기 뭐죠, 이거? 네, 어느 가정집 지하실입니다. 뭐 평소에 저렇게 뭐 가족들이 노는 그런 장소를 탁구대. 썼나 봐요. 근데 탁구대가 두동강이 나 있고 바닥이 온통 어지럽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자세히 보시면요, 지하실 벽 쪽에 뭔가가 서 있어요. 뭐냐면요. 뭐예요?
저게 말코 손바닥 사슴이라고 불리는 사슴입니다. 저게 사슴 뿔이에요. 방금 굽어 있었던 게 지하실에, 가정집 지하실에 사슴 한 마리가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하실에 사슴이 벽을 발굽으로 찍거나 뿔로 긁었던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바닥에 배설물도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하실까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좀 안전하게 밖으로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야생동물 구조대가 지하실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사슴이 스스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슴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결국 구조대가 사슴을 마취시켜 쓰러뜨린 뒤에 밖으로 끌어내야 했는데요. 야생동물 구조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Just step by step, and we were actually really lucky because the staircase was somewhat wider than others, and it didn't have any 90-degree turns. It was kind of just a spiral up. 네, 저 사슴 몸무게가 500kg 정도로 추정이 된답니다. 사슴의 줄을 묶어 끌어내는 데만 구조대원 1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계단과 문을 통과하기 위해 사슴뿔은 잘라내야 했습니다. 저 말코 손바닥 사슴뿔은 저절로 부러졌다가도 다시 자라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저거 혹시 약재로 쓰이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건 확인 못해요. 예. 집 밖으로 나온 사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숲으로 무사히 돌아갔고요. 긁힌 상처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집 지하실에 저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집주인 청소하는데 고생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자, 다음은 동물의 주인공인 필리핀으로 가보시죠. 아, 강아지가 보입니다. 네, 강아지 한 마리가 점프를 하더니 두 앞발로 농구공을 받아서 드리블을 합니다. 땅으로 떨어진 농구공이 그대로 튕겨나가자 남성이 공을 받아내는데요. 강아지가 마치 드리블을 하다가 농구공을 남성에게 패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농구하는 강아지라고 해서 보여주는 건가요? 네, 강아지의 이름은 왈도라고 합니다. 드리블과 패스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수비 실력도 엄청납니다. 견주가 농구공을 빼앗으려고 하자 강아지는 앞발로 농구공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농구공을 빼앗아서 다른 곳으로 던지자 강아지가 순식간에 점프를 해서 공을 받아냅니다. 아, 뭐 잘하긴 하네요. 네, 운동신경도 좋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건 견주의 여자친구입니다. 왈도가 농구공을 가지고 노는 걸 매우 좋아한다면서 농구하는 걸 보고 배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아지의 별명을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물 태국으로 가보시죠. 어우, 도로 한복판에. 네, 야생 코끼리 한 마리가 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 차가 다가가자 코끼리가 차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옵니다. 뭔가 볼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마치 검문소 직원이 차를 멈춰 세우듯이 코끼리가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길막합니다. 왜 저러죠, 쟤? 코끼리가 귀를 펄럭거리면서 코를 입으로 집어넣는 거 보니까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운전자는 빨리 가야 했던 건지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코끼리 행동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량 천장 위를 올려다보더니 지금 천장 위에서 뭔가 코로 집어서 가져갑니다. 뭐 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차가 지금 갓 수확한 사탕수수를 배달하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물칸에 실려있던 사탕수수를 발견하고 코로 몇 줄기 뽑아 든 겁니다. 강도네. 네, 수금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바닥에 떨어진 사탕수수를 반으로 쪼개서 입에 가져다 넣은 뒤에 그제서야 운전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줍니다. 사탕수수 덕분에 운전자가 코끼리의 검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운전사는 어차피 코끼리를 피할 수도 없으니 트럭을 멈추고 코끼리가 사탕수수를 가져가도록 해야 했다면서 그렇지 않았으면 안 보내줬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통행세 광고예요, 광고. 건달들이 보통 뭐 이렇게 야야야 막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자, 오는 2월 7일 월요일부터 잠깐만요. 제가 깜빡했어요. 이거 오는 2월 7일 월요일부터 사건 반장이 저녁 6시 10분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별이 6개, 6시입니다. 이 가족 여러분들이 아직도 지금 이 찬반 양론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미 정해진 거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 6시 내 고향과 한판 승부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건 반장의 경쟁 상대는 6시 내 고향입니다. 자, 다시 한번 2월 7일부터 별이 6개 꼭 기억해 주십시오. 30초 후에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에스프레 카페. 커피, 얼음, 한 번에 자유롭게. 얼음 나오는 커피 머신, 에스프레 카페. 성장만 빠르고 중요한 데서 다 막히는데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 막힘없는 탑 클래스. 지금 사전 예약 중.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2월 3일 목요일은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